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예습하고 독서논술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지요. 하여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여러분은 진짜 역사를 지금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국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이 오늘이 마지막 일인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소연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승철 목사님께서 간단한 메시지를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우리가 벌써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서 3.1 운동의 결과와 그리고 또 성경에서 배우는 에스더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었던 옛날의 선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였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이 아이들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귀한 일대로 아이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승철 목사님 메시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예. 자, 여러분 우리 예비 모임부터 시작해서 1차 모임, 2차 모임까지 우리가 어떤 상이 있다고 그랬죠? 예, 맞아요. 출석상이 있고요. 그래서 예비 모임, 1차 모임, 2차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진 친구들은 모두 다 출석상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상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MVP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습도 잘해올 뿐만 아니고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이따가 반별 모임 때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거에 잘 대답하고 토론회에 잘 참여하면 반 아이들 중에 한 명, 어떤 경우는 너무 우열을 겨루기가 어려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혹시 2명 다 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요번 우리 주제가 뭐죠? 자, 주제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역사탐험대와 함께 떠나는 3.1운동. 자, 좋았어요. 자, 역사탐험대와 함께 떠나는 3.1운동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망원경도 준비하고 돋보기도 준비하고 이제 한번 이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탐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오늘 목사님이 나눌 내용은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역사 토론 캠프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3.1운동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이 내용은 잠시 후 뒤에서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임시정부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경로를 따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은 어떠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3.1운동의 결과가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의 중요성은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 대한민국 건국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씨앗을 뿌린 거나 같고 임시정부는 싹을 틔운 거죠. 그래서 1948년 8월 달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그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청사진, 그 큰 그림을 임시정부 헌장에 담아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흔히 한반도 우리의 역사를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잠시 후에 나눠볼 텐데 대한민국은 정말 과거의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통해 그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유관순의 나라사랑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별 모임 시간에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1차, 2차 모임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1강 3.1운동과 민족자결주의, 여러분 민족자결주의가 왜 중요했어요? 세계 정세 속에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본 시간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1차 세계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국제연맹이 결성되면서 이제 식민지 됐던 국가들을 어떻게 독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협의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선포해요. 여러분 민족 자결주의가 뭘까요? 자, 민족, 우리 한민족이죠. 자결, 자자가 무슨 자자일까요? 스스로 자자. 결자는 결정할 결자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을 누가 결정한다? 남이 결정해준다? 다른 나라가 결정해준다? 그렇죠. 스스로 결정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민족 자결주의. 자, 이해됐죠? 자,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는 일본의 통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3.1운동이 벌어졌던 거죠. 그 이후에 이 3.1운동이 국내에서 준비되고 진행됐는데 여러분 특별히 3.1운동을 주도한 그룹이 누구라고요? 예, 기독교인들이 주도합니다. 여러분 천도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긴 하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교회가 주도해서 3.1운동을 이끌어가요. 그 이유는 예,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 당시에 서구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태극기도 만들고 전국의 교회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 전국의 교회가 거점이 돼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님들이 만든 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배우고 또 자유에 대한 큰 깨달음을 갖고 이 교회 안에서 또 교육받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죠. 자, 오늘은 3.1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우리가 3.1운동의 정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세워진 국가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임시정부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이 뭐예요? 그 정신, 그 법적인 근거, 그리고 그 헌장, 이 내용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자, 4강의 내용은 반별 모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거고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의 필요성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세상에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한성, 또 중국에 있는 상해, 또 저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이런 지역에 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되고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거죠.
자, 이 임시정부를 통해 새로운 국가를 향한 큰 그림과 세밀한 부분까지 그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과거의 삼국시대, 고려, 조선과 달리 그때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통치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는 군주제. 여러분, 군주제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군자가 무슨 군자일까요? 그렇죠. 임금군자, 임금군. 왕, 통치자, 임금, 황제. 자, 주자는 무슨 주자일까요? 예, 맞아요.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주인은 누굴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백성일까요? 아니에요. 백성은 소유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누가 주인일까요? 왕이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일까요? 소수의 양반 계층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대에는 군주제라고 해요. 근데 3.1운동 이후 임시정부를 통해 천명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혹은 공화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계획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바뀌는데 막 수백 년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전쟁이 나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이렇게 체제가 바뀌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쳐가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또 민주공화국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란 뭐냐면 민주공화제와 대의제를 통해서 운영되는 정치 이념, 통치 체제를 뜻해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중요하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앞에 누가 있어요? 오승철이라는 목사님 있어요. 자, 저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교회의 목사, 많은 정체감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감을 잃어버리면 혼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이냐,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새겨져 있어야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갈 길이 분명하고 방향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 안에 설계되고 세팅되는지, 여러분, 한 국가가 세워지는데 가장 근본 기초는 도덕성. 이 도덕성은 종교의 역할을 통해 세워져요. 여러분, 도덕성 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관이에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역사관, 세계관,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기둥들이 있어요. 이 건물을 세우는 기둥을 보면 첫 번째 건물이 정치예요. 정치 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경제 체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이제 영역별의 기둥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둥, 기초는 도덕성과 역사관 내지는 세계관, 이거는 종교와 역사관, 세계관을 통해 세워지면 기둥은 뭐예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기둥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정치체제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뭘까요? 자유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군주제는 뭘까요?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주인이든지 아니면 소수 귀족이나 사대부 양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주인의 소유, 일반 백성이지만 주권이 없어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 이거를 군주제라고 해요. 여러분, 군주제와 대비되는 것, 반대 개념이 뭐냐면 공화제예요.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함께 화합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통치하는데 한 사람이나 소수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상의하면서 뭔가를 결정해서
나라를 통치한다. 이게 공화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공화제라고 하면 민주가 뭐예요? 백성민자의 주인주자. 백성이 주인인 나라. 백성이 주인이 돼서 함께 상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이게 바로 민주공화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면서 동시에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해요. 여러분, 대의제가 뭘까요? 대의. 이거는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대표성, 대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이 다 국회에 가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혼란에 빠지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대표를 뽑아요. 뭐를 통해? 선거를 통해. 그러면 그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 가고 또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선출직, 어떤 사람은 그 선출직에 통해 임명된 임명직,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대통령의 소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을까요? 대통령의 것일까요? 대한민국이? 아니면 장관의 것일까요? 아니면 국회의원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뭘 통해?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민주공화제가 유지되는 나라들은 선거철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낮추고 국민들을 막 섬기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쓴지 몰라요. 여러분,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이 선거가 이 자유민주주의 또 민주공화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자, 이런 체제가 대한민국인데 이 민주공화제와 대의제를 합해 놓은 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를 보면 크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두 가지 정치 체제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 아까 말한 대로 뭐 내각제라든지 뭐 입헌군주제 많은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는 독재, 뭐 군주제 아니면 전체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제와 대의제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뜻하는데 여러분,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냐면 과거에는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했어요. 민주주의라고 해도 다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 전체주의, 군주제에 가까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은 정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예. 자, 북한의 정식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도 들어있고요. 또 공화국이라는 이름도 들어있어요. 이름을 딱 보면 모든 사람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가 통치되는 그런 국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 민주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를 통해 국가가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독재자가 있고 혹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그 당에서 이 북한을 좌지우지하죠. 근데 특별히 북한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왕조 체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왕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소유하는 그런 제도가 북한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더 독재 국가가 바로 북한이죠. 자,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원주의 하에 선거 실시. 좀 어렵죠? 자, 여러분 선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도 선거를 할까 안 할까요? 선거를 해요. 그런데 후보가 몇 명일까요? 후보가 한 명이에요. 투표를 하는데 비밀 투표를 할까요? 내가 누구 찍었는지 알 수 있게 없게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김정은의 투표를 안 하면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긴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다원주의하의 선거다. 이거 뭐냐면 다당제예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가 아니고 여러 당이 정치 결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가지고 정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정치적인 의견들을 교류하는 거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 분립, 행정, 입법, 사법 이 3권을 분립해 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뭔가 말하면 자기 말한 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싶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 입법, 사법 이 모든 걸 다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3권을 분립해 놨어요. 행정, 이건 뭐예요? 대통령, 장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행정부예요. 입법부는 뭘까요?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거고 입법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사법은 법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분립해놨어요. 서로 권력을 견제하면서 한 사람이 혹은 소수가 독재할 수 없도록 또 법에 의해서 점검받을 수 있도록. 그래 중요한 게 뭐예요? 법치주의예요. 어떤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위대한 인물도 좋았다가 마지막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있죠.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국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막 90이 되고 총기가 흐려지면서 아랫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부통령 선거 때 선거 부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이승만 대통령한테 도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신 대통령 하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70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해, 두 해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 90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90살 되면 나이가 많은 거죠. 근데 옛날에는 보통 평균 수명이 50대, 60대면 다 세상을 떠나요. 근데 90살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헤어지고 판단력도 헤어지고 이 눈도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로 돌아가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밑에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4.19 혁명이 일어나죠. 자, 이런 것처럼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도 이 법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받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법치주의예요.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제한받고 통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정치 체제뿐만 아니고 경제 체제에 대해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사유재산 인정하에 시장경제, 그러니까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요. 이게 경제 체제예요. 근데 칼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이 자유시장 경제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저거는 자본주의야. 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칼 막스 공산주의자가 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때 이 뜻은 물질 만능주의야. 이런 뜻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유시장경제를 물질만능주의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질만능주의가 자본주의고 자유시장경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공산주의자 칼 막스, 막시스트들이 프레임을 설정해 놓은 거에 우리가 빨려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부격차와 물질만능주의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자본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국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항상 1대 99였어요. 여러분 왕조체제에서 왕이라든가 소수의 귀족들만 전 그 나라의 부의 1%가 거의 대부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9%는 빈민이나 평민이에요. 이게 세계 모든 역사가 그래왔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지금 그럴까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요 1대 99예요. 1%의 사람이 부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1대 99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넓은 중산층이 있어가지고요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니계수라고 그래요. 지니계수. 여러분 지니계수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지니계수가 어떤 편일까요? 지니계수가요 높지 않아요. 지니계수가 높으면 빈부의 격차가 심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은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아주 건강한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딜까요? 북한, 저희 중국 이런 나라들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현혹해요. 마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를 막 촉발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지금이 빈부격차가 제일 심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런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시장경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이 자유시장경제를 세팅했는데 설계했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일까요? 소수만 잘 살기 위한 거? 그렇지 않아요. 국민 전체가 잘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전체 국가의 부가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만든 게 자유시장경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유시장경제가 나온 다음부터 국가의 부가 굉장히 향상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또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나라가 어디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평등 문제가 상대적으로 전 세계를 통해 비교할 때 매우 불평등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편이다. 경제적으로. 물론 모든 나라는 한계가 있죠. 인간은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또 역사적으로 비교할 때 비교적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권의 평등, 시민권, 시민자유, 정치적 자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또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가 수가 많을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독재, 전체주의 이런 국가가 세계에서 많을까요? 예,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아요. 자, 공산주의 한번 살펴볼게요. 공산주의가 뭘까요? 공자가 함께, 산자가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유하는 거. 이걸 공산주의라고 해요. 근데 사유재산제를 철폐했어요. 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유재산제를 다 폐지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실제로 공동으로 소유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빼앗아만 가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일당, 독재하든 소수의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엘리트주의자. 아니, 북한 같은 경우는 누가 소유한 거예요? 김정은하고 김정은 측근들, 이 사람들이 북한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갔어요. 말로는 자, 가진 자 하나 못 가진 자 하나 똑같이 다 평등하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자, 이게 공산주의인데, 자, 굉장히 말은 멋있어요.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자, 그런데 이런 사상이 저기 플라톤의 국가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또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의 이 좌파 혹은 공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이상적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이상적인 의견들이 실행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칼 막스와 엥겔스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들고 저기 러시아의 레닌이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혁명에 성공해 가지고 러시아를 공산화시키죠. 그런 다음에 동유럽, 그리고 중국, 북한, 인도, 차이나 반도 이런 나라들의 정치 체제를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소련이 공산 체제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절대 빈곤 상태로 떨어지거든요. 권력자가 부패하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빈민이 돼버렸어요. 극빈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려요. 공산 체제가 무너지고 만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공산주의 혁명을 충동화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를 철폐해야 된다. 해체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첫 번째, 사유재산제. 두 번째,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세 번째가 가족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제도를 없애야 된다. 근데 국가제도가 없어지기 전 단계가 사회주의라고 말하고요. 이 완전한 공산사회가 된 걸 공산주의 사회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합법화, 뭐 차별금지법, 겉으로 말할 때는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미 장애인, 여자, 아니면 어린이 이런 차별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굳이 왜 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름은 평등법이고 또 뭐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족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뿌리에는 칼 막스의 마르크시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제도를 해체시켜야 기독교가 무너지고 그럴 때 그 사회가 사유재산제가 무너지는 공산사회가 될 수 있다고. 공산사회로 가기 전에가 사회주의 국가를 의미해요.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 전 단계를 의미해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공산사회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공산당 선언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누구도 함께 소유한다고 돼 있을까요? 돈만 함께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남자도 부인도 남편도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세상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래요. 그게 누가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그래놓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놓고 가족제도를 폐지하고 누가 다 소유하려고 할까요? 일당 독재.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여자, 남자를 마음대로 소유하려고 해요. 이게 공산주의 체제예요. 얼마나 무서운 체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체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가 사회주의고요. 사회주의를 또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뭐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회민주주의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예요. 이 애매하게 사회민주주의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처음에 블라디보스톡에 대한국민회의 의회라는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노령 임시정부죠. 그 다음에 서울의 한성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만세운동이 시작됐죠. 그런 다음에 4월 11일 날 한성 임시정부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중국의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다 모든 게 합해져 가지고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거예요. 어디서 할까요? 상해에서. 정치체제는 뭘까요?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누굴까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초대 대통령 누굴까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가 이동희, 초대 내무국장, 내무부 장관이죠. 안창호. 그 다음에 초대 경무국장. 이것은 뭐 이제 행정부 장관 뭐 이런 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구. 여러분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네 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 중요하고요. 안창호, 그 다음에 김구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명의 공통점 뭘까요? 예, 어떤 사람은 맞춘 것 같아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이동희 국무총리는 기독교 전도자. 이렇게 다 막 목사님, 전도사님처럼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안창호 내무국장, 또 김구 경무국장 다 기독교인들, 개신교, 천주교 아니고요.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래서 3.1운동도 개신교, 기독교가 주도했고 임시정부의 주요 내각의 핵심적인 분들도 다 기독교, 개신교인들이고. 놀랍죠? 여러분 뭔가 자부심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할 때에도 국회의원 중에 어느 종교 사람이 제일 많았을까요? 기독교. 약 4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그리고 대한민국 의회,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를 했는데 누가 기도를 했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됐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어디에 손을 얹어놓고 맹세했을까요? 성경 위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과 헌법 앞에 맹세해요. 놀랍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해요. 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헌법이 있어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선포문 그리고 선언문 10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포문에 보면 다 읽진 않고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요. 신인 일치로. 여러분 신이 누구세요? 신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선서문에 보면 쭉 나가다가 저기 보니까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다. 그 다음에 10개의 조항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두 번째 시작.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함. 3조 시작.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 4조 시작.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소유의 자유를 누림. 그 다음에 제5조 시작.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6조 시작.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병역의 의무가 있음. 7조 시작.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와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함. 8조 시작.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조 시작. 생명형, 신체형 공창제를 전폐함. 10조 시작.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에 국회를 소집함. 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인데 1948년 대한민국 건국될 때 재헌헌법의 1조가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헌법 1조에 넣은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예요. 놀랍죠? 그 다음에 2021년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선포문, 선서문, 그리고 10개 조항 중에 제7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신은 일반적인 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헌법을 만든 사람의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여러분, 이 헌법의 신은 일반적인 신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교포들에게 이 임시정부 이 헌법이 번역돼서 전달될 때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God, 대문자 God, God를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관련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민주공화제다, 개인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요. 그리고 사유재산과 자유시장경제의 특징이 드러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가 주장되고요. 국민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헌법에 보면, 자, 여러분, 3조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인민은 그랬죠. 또 4조에 대한민국 인민은, 또 5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여러분, 북한의 이름이 뭐라고요? 인민민주주의, 조선 인민민주주의 그랬죠. 왜 인민이라고 했을까요? 왜 국민이라고 안 하고 인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영어로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옛날 말은 인민, 국민, 백성, 사람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people은 누구를 뜻할까요?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할 때 인민은 우리나라에서 인민이라고 할 때는 모든 국민 전체를 뜻하는데 북한의 인민은 국민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뜻할까요? 프롤레타리아트. 다시 말하면 공산당 혁명에 참여한 사람만 인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라 공산당원들만 인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쓸 때와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뜻이 달라요. 과거에는 인민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다 사용됐던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 즉 공산당원을 인민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민이란 단어보다 국민이란 단어, 그리고 서구 사회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임시헌장이 인민이라고 사용됐고 옛날 책에는 인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혹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인민이라고 하는 말 뜻이 원래 people이에요. people.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원만 인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인민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여기까지 잘 따라와 줬어요. 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제 여러분 잘 들었죠? 잘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이야, 훌륭해요. 멋있어요. 자, 이제 잠시 후면 각 반별로 흩어져서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한 내용을 이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 내용에 기초해서 우리 제3강과 4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잘 들은 사람은 3강 문제 풀 때 되게 쉬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자, 지금 반별로 흩어지겠습니다. 자,